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북한이 오는 23일에서 25일 사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가 북미 정상회담의 기상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네,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어과 교수,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계속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는 대로 북한이 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겠다고 공식 밝혔습니다. 자신들이 했던 약속에 대해서 잘 지켜나가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줬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북미 정상회담을 바로 앞둔 상황에서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를 하는 데 있어서 시작을 하겠다. 제대로 국제사회를 향해서 미국을 향해서 비핵화 의지를 명확하게 드러낸 그런 차원의 그런 이벤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다이너마이트 축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풍계리 갱도를 폭파하는 그런 식의 그런 폐쇄를 한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결국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축포를 쏘는 그런 측면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네. 또 하나의 측면은 23일부터 25일까지라고 지금 북한이 못을 박았는데 네. 그날이 23일 만약에 하게 된다면 한미 정상회담이 미국 시간으로 22일이고 우리 시간으로 23일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의 그 직전에 또는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 또는 한미 정상회담 진행 과정에서 북한이 폐쇄하는 그런 이벤트를 연출할 가능성도 있다. 어쨌든 전 세계를 향해서 북한의 핵 폐기 의지가 명확하게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보여주는 그런 그 시작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도 핵실험장 폐기 발표 의미와 함께 그 시기를 그대로 잡은 이유 분석을 좀 해주시죠. 예, 역시 우리 김 교수님 말씀대로 지금 한미 정상회담 직후로 잡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북한이 약속을 이행을 한다. 이제 이런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북한 발표를 보면 재미있는 게 뭐 재밌다기보다는 좀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이 이게 의식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북부 핵심장 폐쇄하는 의식을 23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한다 그랬거든요. 네. 사실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 핵실험장 폐쇄는 의식이 아닙니다. 기술적으로 상당히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준비도 좀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측으로서는 이번에 어떤 기술적인 측면보다 자신들이 완전한 비핵화에 나서겠다. 또 한 약속들을 단계적으로 실행에 옮긴다. 이런 것들을 전 세계 대내외에 지금 확인하는 그런 작업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이미 억류자 3명 석방과 함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의 첫 단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상징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자, 그래서일까요? 이번에 특히나 현지 취재를 허용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뭐 아무래도 이 폐기 과정을 좀 투명하게 보여주기 위한 의도가 아니겠느냐. 한편에서는 또 혹시 생중계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풍계리 핵시설의 폭파는 우선은 미래 핵에 대해서 북한이 이제는 미래 핵은 갖지 않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상태에서 더 이상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결국 미래 핵과 관련된 부분을 이제는 정지시킨다. 이런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각국의 언론, 지금 5개국의 언론을 초청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한국, 그다음에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이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빠져 있죠. 어쨌든 이 5개국의 그 기자들을 초청하겠고 또 제대로 그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숙소도 아예 그 열차에서 숙식을 하게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컨벤션 센터도 이제 만드는 뭐 이런 그 과정들을 보면 세기에 어떻게 보면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차원에서 생중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아, 매우 높다. 생중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기자들에게 그 시설이랄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만들어주면서 갖춰가면서 핵실험 폐기, 폐쇄에 그런 그 의식을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생중계를 통해서 국제사회를 향해서 북한의 핵개발 관련된 부분에서 더 이상 이제는 핵
개발과 관련된 진전은 안 한다. 핵 폐기로 가는 데 있어서 네. 첫 발을 제대로 내딛는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은 역시 생중계의 효과가 제일 크다고 봅니다. 네. 남북 정상회담도 생중계를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여러 가지 면모들을 우리가 봤는데 예. 네. 그 장점을 북한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생중계로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생중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하지만 또 일부에서는 이 풍기리와 또 원산이 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사실상 생중계는 좀 어렵지 않겠냐, 녹화를 해서 보여주겠다는 의지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 위원님은 어떻게 생중계 가능성 보고 예, 계십니까? 뭐 저는 반반이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김 교수님 말씀대로 극적인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는 생중계가 제일 중요하죠. 네. 왜냐하면 저렇게 2, 3일 내에 완전히 핵실험장을 폐쇄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주요한 조치들을 제거한다 이런 건데 결국 이제 상징성이거든요. 첫 조치.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제 생중계할 가능성도 있는데 네. 그러나 기술적으로 보면 이제 영변의 2008년에 영변 냉각탑 폭파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 훨씬 쉬웠어요. 그러니까 냉각탑만 그냥 가시적인 상태에서 폭파하면은 되는데 그때도 사실은 녹화로 그 중계를 했거든요. 네네. 이번의 경우에는 지금 가장 중요한 갱도 폐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구조물들, 예. 관측 장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연구 시설에 종사하던 인력들 철수. 네. 그러니까 한 번에 영변 냉각탑처럼 그냥 팍 폭파하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엄밀히 보면 지금 갱도를 폭파하는 게 사실은 그 뭐라 그럴까 이제 충격요법으로서는 이제 단순한데 네. 기술적으로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풍계리 갱도가 잘 알려졌다시피 4개나 있는데 예. 지금 일본 갱도는 사실 거의 폐쇄 상태예요. 예, 핵실험 직후에 폐쇄가 됐기 때문에. 네. 근데 이 문제는 2번 갱도인데 이제 3번, 4번 갱도는 아직 안 썼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그 폐쇄하는 게 문제가 안 되는데 2번 갱도에서는 2차에서 6차까지 핵실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 내부에 사실 상당한 방사능이나 아니면 분열이 안 된 핵물질. 왜냐하면 핵실험한다고 다 터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보통 우라늄 같은 경우는 히로시마 케이스로 보면은 전체 우라늄의 한 2%밖에 분열을 안 했어요. 98% 그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갱도 안에 지금 상당히 많은 핵물질들 지하지만 네. 남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각 보도에서 뭐 갱도가 무너졌다, 지진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 왜냐하면 주변에 일부 주산이 이제 만탑산인데 이게 2,200m쯤 되는데 주변의 산들을 아주 정밀하게 비교를 해보면 높이들이 좀 잘라진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함몰이 됐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저런 방식으로 만일에 폭파를 하는 건 기술적으로 사실 어떤 문제를 발생할지 모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생중계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네.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나 또 시간도 그렇다고 24시간 뭐 계속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반반이라 이렇게 봐야겠죠. 네, 생중계가 뭐 물론 의미가 크겠습니다만은 기술적인 어려움도 적지 않다 이렇게 지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기자단의 나라를 보면요, 2008년 영변 냉각탑 폭파 당시와 비교를 했을 때 일본이 빠졌고 영국이 이제 포함된 그런 상황입니다. 일본이 빠진 것에 대한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요. 의도적이라고 봐야죠. 그건 왜 그러냐면 일단은 5개 국가가 이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프랑스는 빼고 다 들어갔어요. 그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그리고 이제 우리가 들어간 거거든요. 네. 프랑스가 빠지고 예. 근데 일본도 빠지고 아마 제가 보기엔 프랑스는 아마 여한 형태로든 비핵화 기술적인 부분에 관여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큰 문제는 안 되는 거고 일본의 경우는 우리가 2가지 문제를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마지막까지 뭐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예. 대북 강경 제재와 압박을 강조한 게 일본이에요. 최후의 순간까지. 그러니까 사실은 일본이 정세 분석이 실패했다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 좀 골이 깊고 네네. 또 하나 더 실무적인 차원에 들어가면은 북한이 북미 협상에서 더 어려운 상황을 연출했다고 북한은 판단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미국 입장에서는 ICBM, IRBM 이 정도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무기 체계만 북한이 완전히 폐기하면은 협상이 쉬운데 네네. 일본은 이제 WMD까지 생화학 무기 혹은 단거리 미사일까지 모든 탄도 미사일까지 자꾸 집어넣으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상황을 꼬이게 했다고 북한이 예. 판단을 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강한 불만이 있을 수 있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이유를 말씀드린다고 네네. 그러면
일본은 지금 미국하고 일심동체로 움직이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만 잡으면, 미국 손만 잡으면 일본은 언제든지 따라올 수 있다 이런 판단이 깔린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재팬 패싱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 부분은 이제 또 다른 측면을 봐야 되는데요. 우선 이제 공식적으로 북한과 일본이 이번 비핵화 평화체제와 관련돼서 대화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중국과도 대화를 하고 있고 미국과도 대화를 하고 있고 우리 남측하고 대화하고 있고 또 러시아와도 뭐 전통적인 관계를 포함해서 계속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예. 또 일본이 이번에 이제 아직은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고 영국은 아마 안보리 지금 상임이사국으로서 이제 들어가는 그런 측면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일본이 이 납치자 문제를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비핵화 평화체제 논의에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비핵화 문제를 들고 나오고 있는 뭐 이런 것에 대한 북한 나름대로 일본 길들이기 성격도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본에 대해서 네. 또 일본 기자들이 보통 보면 북한의 전반적인 북한 문제 또는 핵 문제 이런 과정에서 아주 집요하게 일본 언론이 이제 보도를 하는 네. 그런 부분에서 북한이 좀 부담을 느꼈을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본이 뭐 이번에는 빠지는 것 같습니다만 다음 어떤 북한에서의 취재나 이런 부분들은 일본도 포함이 되리라고 봅니다만 어쨌든 일본 길들이기의 성격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각 나라에서 어떤 언론사가 초청을 받을지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한 5개국의 언론사가 초청을 받기 때문에 네. 당연히 연합뉴스는 가고 싶어 하겠죠. 또 연합뉴스는 저는 가려고 네. 봅니다만 그렇게 많은 숫자가 가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국 기자들만 가는 것도 아니고 5개국 기자들이 가는 상황이고 예. 또 그 지역 자체에 사실상 이제 만탑산이라고 하는 그 지역은 그야말로 이제 심심유곡입니다. 심산유곡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굉장히 깊은 산 골짜기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지금 거기에 숙박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없어서 특별 열차에서 숙식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많은 기자들이 거기에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이다. 네. 또 북한으로서도 그 기자들을 초청하면서 그야말로 전 세계에 그 핵시설 그러니까 갱도 폭발할지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그 부분에서의 집중된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지 많은 기자들을 초청하는 것은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고 보고 그래서 아마 소수의 기자들을 초청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판단하기 좀 쉽지 않습니다만 네. 뭐 100여 명 이상은 넘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기자단은 초청을 받았습니다만 전문가 초청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입장을 내놓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번에는 전문가가 가지 않는다라고 저희가 좀 봐도 될까요? 예, 일단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좀 말씀드렸지만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상징적인 세리머니에 집중하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그 부분에서는 좀 허들을 눈높이를 좀 낮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폐기 절차라고 그러면 사전에 검증을 해야 됩니다. 예. 그 터널 내부를, 관측 장비들을. 그러면 플루토늄이나 우라늄을 그동안 시험에 얼마나 썼는지, 폭발력은 얼마나 됐는지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절차가 없이 바로 폐기 절차로 들어가거든요. 첫 번째는. 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폐기하는 과정도 그렇게 한번 그냥 폭파한다고 영변 냉각탑처럼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집안부터 조사를 해서 사실은 아주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지만 예. 만일에 어느 부분인가 균열이 생겨서 만일에 터널을 폭파 방식으로 지금 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원래 콘크리트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적어도 100m 이상의 갱도는 콘크리트를 채워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뭐 수개월 이상 걸리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콘크리트 방식은 아닐 것 같고 그럼 폭파 방식이 될 것 같은데 네. 만일에 어느 특정 지점에 균열이 있다고 그러면 터널이 아니라 외곽 지역에 예. 그쪽으로 방사능이 누출될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기술적인 전문가들이 만일에 들어가게 되면 네. 북한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곤란해질 수 있는 상황도 동시에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네. 아마 북미 간에 제가 보기에는 일단
상징적인 첫 비핵화 조치를 시행하는 데 합의를 한 것 같고 예. 네. 그렇다고 이제 저렇게 폭파 방식으로 끝난다고 내버려두지는 않겠죠. 미국 입장에서는. 아마 사찰은 그 이후에 시간을 두고 진행을 하면서 아마 네. 정밀한 의미에서 폐기는 좀 더 시간을 두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일종의 세리머니, 상징성의 주안점을 두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좀 빠진 것 좀 같습니다. 속도 조절의 그런 의미도 그렇죠. 있다는 그런 예, 말씀이신데 예. 그런데 윤영찬 수석이 지난번 브리핑에서 한미 전문가와 언론인을 북으로 초청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네. 언급을 한 바가 있었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도 유엔이 함께해서 폐기를 확인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네. 또 발언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전체적인 북한의 핵 비핵화의 조치 이 전반적인 것과 관련된 대통령의 언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조한범 의원님 잘 말씀하셨는데 이번 행사는 이벤트성 행사의 의미가 좀 강한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행사는 이제 폭파와 그다음에 주변 시설들을 제거하는, 그러니까 기반 시설들을 이제 정리하는 그런 이제 상징적인 행사를 하는 것이고 아마도 앞으로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돼서 핵물질의 제거 문제랄지 또는 핵실험장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체크랄지 이런 부분들은 IAEA 사찰단이 상당한 기간을 두고 들어가서 정밀한 조사를 하고 그 과정에서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 상황을 확인할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2, 3일 정도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북미 간에 또는 북한과 주변 국가들 사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또 앞으로 비핵화 프로세스가 뭐 여러 가지 시설들을 또 북한의 시설들을 IAEA나 또는 사찰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예. 시간표를 두고 또 번호표를 다 달 겁니다. 1번부터 수백 번이 될 것 같은데 네. 이 번호들을 다 체크해가면서 하나 둘씩 이제 확인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풍계리 시설도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번에 전문가 안 들어가는 것 같고 너무 그것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혹시라도 북한 입장에서는 핵 능력이 좀 노출되는데 부담을 좀 갖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2단계로 갈 거예요. 지금 이번에는 처음에 세리머니 성격, 예. 그럼 두 번째는 시간을 두고 이제 사찰이 이루어지는 단계로 볼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무리 자신들이 비핵화를 성실히 이행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정밀 측정 장비나 아니면 핵심 장비들은 벌써 이동시켜 놨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북한이 비핵화를 의지는 갖고 있겠지만 예. 그러나 북한의 입장에서도 사실은 처음부터 뭐 모든 것을 다 벗고 나올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단계에서는 전 세계, 특히 북미 간에 미국에 대한 신뢰를 주기 위해서 비핵화를 우리가 실행을 한다라는 어떤 첫 행동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고요. 네. 향후 정밀한 검증 단계는 따로 있습니다. 아마 예. 그때는 전문가들이 들어가겠죠. 그러거나 아직 북한 측이 발표를 안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소수의 전문가가 동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어쨌든 북한은 최근에 억류자 3명을 석방을 하고 또 이렇게 폐기 결정까지 내렸습니다. 이것이 어쨌든 국제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뭐 그 메시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의 이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 이것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체감을 덜하고 있을 뿐이지 과거의 기준에서 보면 작년 정도의 기준에서 보면 3명의 억류자를 석방한다는 것은 엄청난 사실은 그런 진전이라고 봐야 됩니다. 예. 북미 관계 진전이라고 봐야 되고 또 지금 그 풍계리 핵시설을 폐쇄하는 그런 폭파하는 이 과정 자체도 우리가 과거에 영변 핵시설에 있어서 냉각탑 폭파와는 비교가 좀 될 수 없는 영변 그때 냉각탑은 사실은 거의 노후화돼서 쓰지 않는 것을 상징적으로 없애는 작업이었다면 네. 이번에 풍계리 핵 그 실험장을 폐기하는 이 절차는 앞으로 미래 핵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북한이 이제 더 이상 실험하지 않겠다는 예를 들어서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소형화, 경량화 문제랄지 이런 것들까지 고려해서 보면 한두 번에 걸친 핵실험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
뭐 그 가능성의 영역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이미 다 돼 있을 수도 있지만 약간 미진한 부분들이 있다면 예. 그런 한두 번의 절차가 더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어쨌든 영변의 핵시설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풍계리의 그런 갱도의 그 폐쇄는 과거에 봤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네. 북한에게 있어서 또는 국제사회에 있어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의 실질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출발점으로서 의미는 대단히 크다. 그렇게 우리가 좀 평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회담을 가졌죠. 그 회담 이후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북한이 빠르게 비핵화를 한다면 예. 이 한국과 같은 수준의 번영을 달성하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미국의 제재 완화, 더 나아가 경제적인 지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처음부터 네. 북한이 원했던 단계별 동시 보상, 동시행 이건 뭐 미국이 안 받고요. 그렇다고 미국이 CBI들을 완전히 하면 그때 보상을 하겠다면 북한이 안 받죠. 그러니까 절충안이 채택될 수밖에 없었고요. 네. 따라서 아마 일단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대북 제재와 압박이 심하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비핵화를 빨리 하지 않으면 제재가 완화가 되지 않죠. 급하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도 시간표가 급해요. 지금 이렇게 뭐 트럼프 대통령 웃으면서 나오지만 지금 미국 국내 여론이 굉장히 나쁘거든요. 섹스 스캔들하고 또 아마 조금 있으면 밀러 특검이 러시아 스캔들을 발표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치명적인 중간선거, 하반기 중간선거에 치명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벽에 부인까지 데리고 멜라니아까지 데리고 3명 납치자 네. 석방 때도 간 거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급해요. 그러니까 빨리 성과를 받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1, 2, 3, 4, 6, 7, 8, 9 이렇게는 못 나갑니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1, 3, 5, 7, 9 이런 식으로 주요한 거점들을 빠르게 신속하게 비핵화할 거고 제가 네. 보기엔 북한이 먼저 행동에 옮길 겁니다. 그러나 다 끝난 다음에 보상을 하면 북한이 안 받기 때문에 보상도 빨리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네. 특정한 선 몇 가지 단계만 진행이 되면 바로 위원회 대북 제재가 하나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6, 7차례 지금 강화돼 왔거든요. 그러니까 제재도 하나씩 푸는 거죠. 가장 아픈 부분부터 풀고 그다음에 이제 남북 관계도 기존의 합의들도 단계별로 진행이 되는 예. 네. 아마 그런 그림에 제가 보기에는 폼페이오 국장의 두 번의 장관이죠. 폼페이오 장관의 두 번의 방북을 통해서 포괄적으로 합의를 한 것 같고 네. 그렇기 때문에 싱가포르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매우 낙관적이죠. 이 그림에 양측의 급한 시간표가 아마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겁니다. 네. 일단은 북한과 미국이 지금 이해관계 맞아 떨어진다는 조한범 박사님 말씀은 저는 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미국에서 가장 지금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를 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트럼프입니다. 또 가장 성과를 거두고 싶은 사람도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그 트럼프 대통령이 급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죠. 또 알고 있기 때문에 북한 나름대로 자신의 카드들을 꺼내 들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또 컨트롤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또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저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두 번에 걸친 평양 방문이 결정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의 그 미래를 장밋빛으로 만들어놨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만큼 성과 있는 회담이 될 것이라는 것이고 하루 정도의 회담으로 끝날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을 것 같다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그동안 비핵화와 관련된 부분에서 북미 최고 지도자 간의 그 통큰 결단에 의한 일괄 타결, 네. 비핵화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그다음에 시기도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시기를 잡는 예를 들어서 2년 내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그 정리되는 2년 내 이런 정도의 합의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그 과정에서 이행과 관련된 부분은 비핵화 이행과 관련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단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워낙 그 비핵화 전체 프로세스가 길기 때문에 예. 그렇지만 이제 상당히 좀 압축적으로 단계를 아주 좁혀서 몇 개의 단계로 나눠서 하자 이렇게 될 것이고 보상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행동 대 행동 원칙으로 가자. 그래서 일방적으로 북한이 먼저 하고 미국이 나중에 하는 게 아니고 네. 북한이 어느 하나를 하게 되면 미국도 거기에 대한 보상을 또 국제사회가 보상을 주고 그것이 행동 대 행동 원칙으로 똑같이 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야 되고 비핵화 문제와 평화체제 문제도 역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핵화 문제의 진전 속에서 평화체제도 거의 동시에 그 진행되는
이런 과정으로 속도감 있게 갈 것이다. 1년 안에 마무리 짓자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예.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금 진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